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지고 날씨가 좀 급변하네요. 모두 요즘 뭐 감기 걸린 사람들이 좀 있던데 오늘은 그 제7장 관 삼상품, 한문으로는 유의의 고찰, 상스크리타, 유의의 고찰, 한문으로는 관 삼상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유의는 생주이멸하고 무의는 생주이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의는 생주이멸한다.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생주이멸하는 유의법하고 생주이멸하지 않는 무의법이 있다. 이 세상에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생주이멸이 없는 존재, 하나는 생주이멸이 있는 존재.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보통 아비달마 불교가 이 법수를 법을 이렇게 정리할 때 설일체유보 같은 경우는 5의 75법이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다르마들,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5가지 큰 부류 속에 75가지 종류의 달마들,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크게 분류를 하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 그 유의법과 무의법 가운데 이게 이제 색법, 심법, 심소법,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심불상행법, 여기 이제 유의에 속하는 달마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허공, 그 다음에 이제 택멸, 열반뭐 이런 것이죠. 비택멸, 이게 열반은 좀 이제 택멸, 비택멸, 그러지 이제 비택멸. 이게 이제 열반이죠. 열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달마를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은 그 자체가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생주이멸하는가 하는 걸 또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인과 이론입니다. 인과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고 어떤 원인 때문에 사라진다. 이런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려면은 이 가운데가 이제 생주의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과 멸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생기게 하는 원인들이 이제 앞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를 맺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 봐서는 이 인이 되는 시간은 과가 되는 시간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것이 전이 되고 얘가 이제 후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이제 세 개의 시간대가 형성돼요.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의법의 생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또 여러 이론으로 갈려버려요. 이게 이제 부파불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 중에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는데, 이 설일체유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시간대가 실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무엇이 생기고 없어진다, 인과관계를 우리들의 경험에 의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죠. 인과관계를 쉽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뭐 콩 심은데 콩이 났으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났으니까 콩이 인이 돼가지고 콩나무가 자라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우리는 인과관계를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그런데 그 관계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어떻게 원인이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그러면 인과관계에 있을 때에 원인이라는 것이, 원인도 존재고 결과도 존재죠. 그러죠?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잖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어떻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서양 철학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연론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예,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도록 법으로 정해져, 이제 그것을 법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원인은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결과는 원인보다는 뒤에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는데, 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러죠? 이제 그것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관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라는 존재와 결과라는 존재가 같이 있어 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연 왜 이 두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제기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원인은 결과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이미 원인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사라진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에 사라져버린 놈이 어떤 결과에다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래서 이제 서양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그 전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모든 것을 인과관계를 따져보자고 했던 것이요, 이제.
인과관계가 어떤 사물들의 발전이나 변화의 과정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그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 사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데이비드 휴먼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원인과 결과가 결코 동시 시점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원인이 사라진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원인과 결과가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쇄다. 다시 말해서 A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란히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A라는 사물이 나타난 다음에 B라는 사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뭐냐면은 A 때문에 B가 나온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과관계로 확정하는 것은 경험이죠. A 사건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나니까 A 사건이 원인이 돼가지고 B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A 다음에 B 사건이 나타났던 것 뿐이요. 시간적으로 연쇄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것을 인과관계로 해서 A가 B가 형성되도록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존재해야 행사를 하는데 이미 그 놈은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놈은 뒤에 놈한테 네가 나와라 마라 할 권리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인과율도 부정해버려요. 이런 이제 이론들은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비단 불교 철학이나 인도 철학에서만 문제된 게 아니라 서양의 철학에서도 또 모든 철학적인 사유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철학적인 문제의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서양 철학에서 생각하듯이 다른 철학에서 생각하듯이 그러한 동일한 범주 아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설일처유부는 과거라는 시간대에 뭔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라는 시간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미래라는 시간대에도 존재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존재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타날 수도 없지만은 이미 있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모든 자연과학의 기본 원리예요. 처음에 과학에서 질량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왜 질량불변의 원칙을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유와 무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유는 절대 무일 수가 없고 무는 절대 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는 유인 거죠. 그러니까 백목은 없어져도 절대 백목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게 쪼개지면 뭐가 돼요? 가루가 돼. 그러니까 백목은 무게하고 가루 무게를 합쳐 놓으면은 백목일 때의 무게하고 빠진 가루를 모두 모아놓은 것은 무게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겠죠? 이게 바로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우주가 질지고 있는 총량으로서의 질량은 한정되어 있다. 딱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량의 범위 아래서 질량이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형상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량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 처음에 그 질량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했을 때 물리학에서는 원자 각각의 원자들은 고유한 질량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한 질량의 총화가 우주 전체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자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융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열을 해버리면은 원자가 깨지면서 질량이 감소돼요. 또 이것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 두 개 있을 때의 무게하고 원자가 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원자로 다시 새로운 원자로 합성이 돼버리면은 질량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량으로는 있다는 것의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했지만은 질량이 줄어든 대신에 뭐가 됐어요, 그게? 에너지라는 걸로 됐어요. 이제 에너지는 근데 무게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쉽게 쓰는 말이지만 에너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또 획기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물질을 측정하려면은 부피로 따지거나 무게로 따지거나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을 측정하는 단위는 그램하고 미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저울에 달아주든지 아니면은 크기로 값을 매겨주든지 그러죠? 우리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무게와 부피라는 개념, 이 개념으로 물질이 이해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존재를 어떤 계량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저울에다 달 수도 없고 크기를 뭘로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에너지라는 말로 쓰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크기나 부피나 무게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물질들이 그런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어떤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이 철학적으로 그걸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물리학상에 있어서도 물질의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물질 그러면 항상 똑같은 생각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없는 것이 될 수가 없어. 또 역으로 말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유와 무라는 것은 절대적인 대립관계인 게 이걸 보고 모순이라고 불러요. 모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중간이 없어. 중간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은 없어. 세상에. 있기 아니면 없기지.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인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있음과 없음의 문제가 너무나 미묘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만을 우리가 있음과 없음, 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변화라거나 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보면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변화를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변화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변화고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변화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물론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은 존재는 있는데 그 존재가 변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있는 것은 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것이 형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 그러고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철학적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은 본질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철학에서 다루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에서 찾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 생각의 바탕에도 뭐가 있냐면은 유는 유이고 무는 무일 뿐이라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더 흐릿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가 이제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변증법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변질이라는 것이 해가는 변증법적 변화를 하는 그 무엇인가 하나 또 만들어 놔야 돼. 그것이 변증법에도 무엇인가는 있어야 변증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도 또한 어떤 존재를 상정해야만 변증법이 나와. 그 변증법을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두 종류 변증법이 현재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는 유물 변증법이고 하나는 정신 변증법이요. 유심 변증법이고 유물 변증법.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신 변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 정신, 세계 정신 이런 이제 말을 써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체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이 정, 반 서로 모순 대립 구조를 해보면 이것에 다시 반이 나타나면 다시 합해지는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는 것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갖가지로 변화된 모습들이 현상인 것이야. 현상.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참 심오한 이제 철학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불교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변증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을 불교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초기에 이제 서양에서는 또 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있다는 이야기를 있다는 것도 부정하고 없다는 것도 부정하지요. 양자를 부정하면은 해겔이 그랬거든. 유도 부정하고 무도 부정한 것이 정반합이야. 그럼 이제 유도 아닌 무도 아닌 것이 나오면 또 이것이 유로 성립을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효예요. 그것은 없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항상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도대체 이 유무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선상에서 이것들이 비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불교는 뭐냐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불교는 뭐냐는 답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헷갈리기만 하고 결론이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있다는 것은 뭐고 없다는 것은 뭐냐? 유와 무는 있음과 없음 문제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외면에 있는 어떠한 상태의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어떤 사태에 대해서 판단한 개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소리 있죠, 소리. 여기 이제요, 우리요, 소동파 시에 보면, 귀를 만나면 소리가 되고, 눈을 만나면 빛이 된다 그랬죠? 그랬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아마 개도 생명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개에게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생명이라면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는 우리보다 후각이 10,000배가 발달되어 있대요. 개가 맡는 냄새를 우리는 못 맡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그래. 근데 개는 여기서 5만 가지 냄새를 맡고 앉아 있어. 그럼 지금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있음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이, 우리가 못 맡아서 그러지, 있는 것이지. 개는 맡잖아. 그러니까 있으니까 개가 맡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빛이 우리한테는 색깔로 보이는데, 아니, 소리가 우리한테는 소리로 들리는 소리 있죠? 박쥐한테 가면 그것이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쥐는 초음파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해요. 재밌는 것은 빛도 파장이고 소리도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파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서 인지하는데, 박쥐는 박쥐의 신경계통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소리가 아니에요. 박쥐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모양을 보게 돼. 그러니까 소나라고 그럽니까? 배에서 음파 탐지기 있잖아요. 음파를 바닷속에다가 투사하면은 거기서 반사가 되죠. 모든 파장은 부딪히면 반사가 돼요. 근데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표면에서 반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어디까지는 들어갔다가 반사하는 것이 있어. 근데 소리는 우리의 인체의 내부까지 들어와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면은 피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투력이 빛보다 소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튀어나온다니까. 이게 참 묘한 게, 파장은 그러니까 이제 이 파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나 물질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에너지의 형태인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입자적이고 어떤 입자적인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울 뿐이지, 현상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박쥐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박쥐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박쥐에게는 없고. 그러면 있음과 없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물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불교의 이야기가 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온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유의 관념론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질 않아. 그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마음은 반드시 지각 활동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시그 발생을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 어떤 걸 지각하는 걸 식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눈, 코, 귀,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사람은 이런 6가지 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러죠? 모든 생명들이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어떤 것은 지각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촌충이라고 하는 버러지는 우리 뱃속에 있는 촌충 말고 이 숲속에 사는 촌충이라는 버러지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지각이 3가지예요. 눈도 없어요. 이게 버러지가 눈이 있겠어요. 궁뱅이 같이 생겼는데 눈이 안 달렸어. 근데 이건 이제 첫째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데요. 그 다음에 온도를 기가 막히게 느껴. 이게 피부가 온도를 느껴.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은 음지와 양지를 분별해. 그러니까 햇빛이 쬐는 것과 안 쬐는 것,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풀밭에서 이렇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무얼로서 위를 아냐면은 햇빛이 비치는 데가 위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위로. 나무 이제 가지에 붙어 있답니다.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오면 냄새가 나. 그러면은 벌써 피 냄새를 맡아. 아, 저건 지금 뭐 사슴피다. 저것은 뭐 멧돼지 피다. 그리고는 이제 온도를 느껴. 그래가지고 지 밑에 오면은 아, 지금 이게 내 밑에 와 있구나. 그걸로써 그놈이 어디 왔다는 위치를 알아내요. 그리고는 정확한 이제 그놈이 내 밑에 왔을 때 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놈 살에 붙어가지고 빨아먹어, 피를. 그다음 배부르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숲에서 또 빈둥빈둥 놀아.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높은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나무 타고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촌충이 이제 사는 법이야. 예, 여러분들의 피냄새를 모기들은 수백 미터 전방에서 다 안대요. 숲속에 있으면 막 모기가 많은데, 거기가 모기들이 막 드글드글 살고 있다기보다도 냄새 맡고 몰려든다는 거야. 참 놀랍죠? 어떻게 내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피냄새를 그것들이 어떻게 맡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놈들한테는 있다니까. 이제 존재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봤던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교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계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는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막 모든 종교가 태초와 종말을 이야기해. 태초에 누가 있어가지고 뭐 하다가 종말이 되면은 최후 심판이 올 것이다. 우리 생각이 딱 맞지. 근데 불경을 어디를 떠들어 봐도 태초에 누가 세상을 만들었다,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 왜 안 했을까? 부처님 몰랐으니까 안 했을 것이다. 물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없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돌아다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세계를 그런 의미로 이해해버리고 부처님의 설법이 그런 세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적인 해석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분명히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는 의식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업이라면, 눈으로 색을 본 것이 업이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볼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이 의식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분별하게 돼, 이제. 이때 식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이것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의 문제는 이 식이 형성된 뒤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개념이에요. 식이 없으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안에가 마음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이걸로 눈으로 바깥에 있는 이제 있는 것, 이제 있는 것 말고는 뭐예요? 있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제? 그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주변에는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 있어. 없는 것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 없어. 없는 것이 없으면 있는 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언어의 구조예요. 언어. 참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부처님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금 뭐 서양 철학이니 뭐니 뭐 아주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죠. 이런 철학적인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사유 속에 이미 다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 놀라운 철학이에요. 실제로 이제 내가 서양 철학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불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리더라고. 불교를 철학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양한 사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뭐 보시하거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 정도로 생각했지. 그 안에 이런 인식론이나 존재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개념들, 단어, 뭐 언어, 말, 개념 다 비슷한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램을 이제 이렇게 그려요. 논리학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이 포괄하고 있는 큰 개념이 이 안에 있는 작은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말이 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함의가 많은 더 큰 개념으로 작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소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해갖고 동물은 소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 것 같죠?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큰 개념으로 작은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작은 개념으로는 큰 개념을 설명하면 안 되죠? 왠지는 몰라도 아무튼 말하면 좀 이상해. 그죠?
소는 동물이다.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동물은 소다. 또는 흰소는 소다. 그럼 말이 되는데 소는 흰소다. 그럼 또 이상한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로서 뭘 설명한다는 말이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어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그럼 왜냐하면은 소가 없으면 동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들이 없다면 동물이 있겠어, 없겠어? 예? 아니, 이제 소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동물로서 설명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동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 먼저 있어요, 동물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설명할 때 소로 설명을 해야지 왜 소를 설명할 때 동물로 설명을 해야 할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 개념을 이렇게 써요. 이것에다가 이것이 좀 이상하니까 이것에다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한 것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데아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내. 동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들이, 여러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인 것이에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써. 근데 이제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항상 큰 개념이 작은 개념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봐. 그러면 동물은 또 무엇에 속해요? 생물. 아, 그렇지. 생물은 또 무엇에 속해요? 그렇지, 존재.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동물하고 또 꼭 반대되는 것이 있어, 이것이. 동물 아닌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동물, 그러면 동물 아닌 것이 항상 그 옆에 대립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 아닌 것이 없으면 동물인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 그러면 소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다 그 말은 뭐냐면 소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게. 좀 웃기죠? 하나. 근데 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논리학이라는 게 별것 같은데 해보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것이. 내가 이제 이 논리학 좀 연구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막 논리학만 잘하면 뭐든지 막 다 될 것처럼, 그래서 논리학을 내가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이제 별것이나 된 것처럼 보니까 아주 맹랑한 것이더라고. A는 A다. 이것이 동일률이에요. 소는 소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소는 동물이다는 소는 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이것이 사실은. 근데 소는 소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모순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소는 소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와 소 아닌 것이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소 아닌 것이 소라고 해보면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것에 중간이 없다 이 말이 이걸 배중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이 소든지 소 아닌 것이든지 이제 소도 아니고 소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없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이 백먹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백먹이거나 백먹 아닌 것이거나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전부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책상이거나 책상 아닌 것이요. 그래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상 아닌 것에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다 들어가 버려 이제 그냥. 이것이 우리들이 쓰는 언어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로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정말 소와 소 아닌 것들, 책상과 책상 아닌 것들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완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그걸 표현했을 때 옳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책상은 절대로 책상 아닌 것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밥을 넣고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그럼 아까 이야기할 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이것은 책상 한 번 책상이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책상은 책상이어야 돼. 근데 어떤 놈은 여기 갔다가 밥을 먹고 앉아 있어. 그러면 똑같은 사물이 밥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 법칙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빈틈이 없는 논리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은 논리학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논리학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학이 어느 한계에서 사용되는가를 알고 써야지 논리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리 문제를 접근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런 걸 사용해서 말을 번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를 이제 접근해 갈 때 우리들은 지금까지 전부 언어로만 세상을 이해해 왔어.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것은 생각도 못 해버려. 심지어는 단어가 없는 것은 느끼지도 못해. 우리나라 시가 참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봐도 그래요. 어디 번역된 외국 시들을 보면 뭐 멋도 없고 맛도 없어. 근데 우리 시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시어들이 많아. 색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을 표현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붉은색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볼고적적하다. 뭐 푸른색도 푸르스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요. 근데 영어로 볼고적적하다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레디시 뭐 이 정도밖에는 뭐 쓸 말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죠? 그게 저는 그래요. 막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사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해줘야 이제 심사가 되는 것이야. 근데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서가 전혀 표현이 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직접 배워가지고 와서 심사를 하면 모를까. 죽었다 깨나도 한국 사람은 노벨상 문학상 탈 수 없어요. 그거 저는 그래 안 타도 좋다고. 그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노벨상 하나도 못 냈으니까 우리 문학은 형편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못 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언어가 세상을 그대로 하지 못한다니까. 맛도 그렇죠. 맛. 우리나라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래갖고 5맛이 오미라고 그래요. 오미. 그죠? 근데 실제로 맛이 5가지만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개념적으로 모르는 맛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맛에 가장 가까운 맛으로만 인지를 해버려. 재밌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언어가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가 마음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구조가 실상이 아니라는데 이제 마음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유동적이고 이것이 매우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계와 맞닥뜨려져 있지 않다. 근데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든 이름 가진 것들의 최상위에 뭐가 있냐? 어떤 명사가 자리 잡고 있냐? 유라는 명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유가 존재인데 똑같은 말이죠. 유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야 설명이 되겠죠. 유보다 더 개념이 존재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모순유를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 이제. 그때 뭐냐면은 무라는 개념이 드디어 나타나요. 유는 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물을 설명했으니, 물로서 유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무는 또 뭘로 설명해야 돼요? 이제는 유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있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없지 않으면 있는 것이야.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양태가 아니라, 우리가 언어로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사유 구조인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해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냄새도 안 난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럼 없다고 말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지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보기 전에 있는 세계, 내가 보지 않아도 있는 세계, 이걸 우리는 이제 객관이라는 말로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 세계.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현대 이제 그 물리학에서 어떤 현상들을 발견했냐 하면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놀라운 발견이죠.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세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세계란 뭐예요? 사실상 그것은 인간의 지각과 감각과 기억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구성물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세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뭐 양자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그걸 지각, 그것이 또 우리에게 기억으로서 어떤 형태적으로 우리에게 인지되고 있는 것, 그것이 세계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세계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느냐?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 아니면 뭐 브라만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이 세계를 이루는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해버려, 이제. 이 후대 불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똑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은 이제 어떤 말씀하시면 나는 싫어. 나는 있는 것만이야.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았다. 진실된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싫어자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싫어라는 말이 나와. 진실된 말을 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없는 것은 말 안 했다 이 말이지. 이게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면서 막 해놓은 이야기들.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설법을 했잖아요.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부처님이 있으니까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달마라고 이제 확정을 해요. 이걸 달마라는 말로 표현해 그 사람들. 이 달마의 종류가 몇 가지냐. 75가지가 있다면 80 몇 가지가 있다. 학파마다 이제 달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인과론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생멸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생사를 초월한 자리다 그랬으니까 생멸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반의 자리는 무위법. 일체는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이건 유의법. 이제 존재를 유의와 무의로 쫙 갈라놔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유의법은 어떻게 해서 생멸하는가. 무의법은 생멸하지 않으니까 다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무의법은 그냥 종류만 열거해 놓고 별로 설명이 없어요. 오직 유의법의 인과관계를 이제 연기법으로 막 그 연기법이라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불교 이해가 아비달마 불교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용수보살이.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이 쓰고 있는 이 중론의 비판의 관점, 입장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글만 보고 있으면 아주 답답해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있으면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가 나온다는 거지.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 그러한 이해의 토대를 두고 우리가 지금 관상상품을 이해해야 돼요. 그때 이제 아까 말한 업보라고 그랬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죠? 바로 이게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현재의 나는 태어나서 이런 나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죽은 뒤에도 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 현재의 나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과 몸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이 보관된 창고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가 무엇을 했는지 그건 지 마음은 다 알고 있어.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 몸이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병이 있거나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은 병날 일을 하고 산 거예요, 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살아왔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로 또 벗어나려면. 이게 이제 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고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모여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모여가지고 지금 형성해 놓은 그 삶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거짓말도 자주 하면 이제 말이 나오면 막 거짓말이 쏟아져버려. 근데 그게 심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만 어떤 전에 한번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서울대 병원에 산부인과 여의사다고 해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니까 막 가운도 입고 다니고 병원에 가서 뭐 부탁을 하면 의사들한테 가서 다 해가지고 막 수술도 일정도 빨리 잡아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에는 그런 의사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의사 행세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서울대 의사니까 돈이 얼마든지 그 정도는 되니까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을 막 수억 빌리고는 도망가 버렸어. 가서 보니까 서울대 의사였는데 남편은 결혼할 때까지도 자기가 서울대 의사인 줄 말하고 알고 있었지.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이상한 거야. 근데 결혼식도 가짜로 했어.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을 전부 사서 용역을 사서 해가지고 결혼식까지 창건히 해놓고 근데 뒤에 본 게 장인이 아니야. 장인이라고 찾아가 이제 마누라가 도망가 버려서 이리저리 해서 장인이라고 찾아온 게 엉뚱한 사람이 장인이야. 그 장인도 대학 교수야.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딸 이야기를 하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 나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미 이제 그냥 어찌나 거짓말하고 일을 사고를 많이 쳐버렸던지 집에 안에서도 그냥 난리가 나네. 근데 정신과 이제 그 의사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의 그럼 왜 그래요? 자주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뭐든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집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집. 그래서 집은 습이라고도 표현해요. 습. 여러분들은 몸도 놀린 대로 몸이 반복적으로 놀아요. 학교에서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수업 시간에 지각 온 놈들을 보니까 그 시간이면 꼭 온 놈이 있어. 순서가 거의 다 정해지더라니까. 앉는 자리도 딱 정해져 버려. 여기 앞에 앉은 놈 보면 순서대로 다 언제나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애기들이. 그리고 지 자리가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실 지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의 구조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작자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부 결과로서의 신체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패턴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뭐 존재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게 되면은, 왜 부처님이 그러면 생주이멸한다고 했을까? 불생불멸한다고 했을까? 이런 의미들이 이제 다른 의미에서 드러나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내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이 생주이멸한다는 말은 무엇이고 불생불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로 이제 결론으로 내리면서 이 품을 내가 강의를 마칠 거예요. 우선은 이 품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수업이에요. 내 수업은 예비가 더 많으니까요. 준비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읽으면은 아무 의미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이 책은 아주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본문 읽어가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생이 유의라면 거기에는 마땅히 세 가지 상이 있어야 한다. 이게 유의는 세 가지 상이 있다 또는 네 가지 상이 있다. 그럼 생주의멸이라고 하는 생주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을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생주멸이라고 하는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이 생주멸이다. 이게 이제 유의는 멸이다. 이것이 이제 상이에요, 상. 어떤 존재는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다. 이 상도 이제 달마예요, 또. 그러면 이 생은, 그렇다면 이제 이 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생이 유의냐, 무의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를 설명을 무의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유의라고 해야 돼. 생주멸도 다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생주멸도 유의법이다 하면 생도 멸이 있어야 하고 주도 생주멸이 있고 멸도 생주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건 또 유의법이고 무의법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뭐 있어야 되겠네? 이것도 뭐요? 끝없이 그러면 뭐 이 유의를 설명하는 생주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유의법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규정하려고 할 때 생주멸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면, 생주멸이라는 개념이 지시하는 어떤 것들이 다시 유의적인 것이라면 그걸 또다시 유의로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유의법은 생주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논증,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이 언어적 사용이 정당한가예요, 사실은. 뭘 설명할 때, 다시 설명될 수 있어. 이것이 다시 설명된다면 또 뭘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이것이 완전하게 설명이 못된 개념을 가지고 뭘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설명된 게 아니죠. 이런 이제 논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어떤 현상을 갖게 되냐면 똑같은 현식이 순환적으로 반복되잖아요. 논리학에서 순환적인 구조는 논증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나의 존재의 근거를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누가 낳았냐? 아버지가 낳았다요.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는 누가 낳았냐? 또 아버지가 낳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계속 아버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이 돼. 그러면 전혀 다른 설명을 한 것이 그 설명을 또 요구하는데 전혀 질적인 변화 없이 동일한 것이 반복적으로 설명만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제 무한 소급이 되죠. 가도 끝이 없어.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결국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뒤에 가서 뭐냐면은 태초라는 시간을 딱 만들어버려,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최후에 가면 어떤 놈이 나와? 안 만든 놈이 나와, 이제. 만들기만 하는지 저는 안 만들어진 놈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 근데 안 만들어진 놈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버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함께 애비 없는 놈이 나와본다, 이게. 그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은 있다고 해도, 아버지 없이 나온 존재가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전제로 삼았던 논리 어긋나니까 논증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놈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하나도 이게 끝이 안 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논증한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유의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 유의법이 삼상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삼상의 성격은 뭐냐? 이것이 유의적이냐 무의적이냐? 유의적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 유의적인 것을 설명해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똑같은 것을 반복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상당히 논리학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논리학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결함을 어떻게 극복해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해결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뭐냐면 생등의 삼상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유의의 상의 작용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함께 있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생주멸이 함께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뭐냐면은 유의는 생주멸이다. 근데 생은 생대로, 주는 주대로, 멸은 멸대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의라는 것은 생주멸인데 생은 주, 멸. 이게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시점이 생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주여. 여기가 뭐죠? 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지점이 있고 주가 있고 멸이 있잖아요. 이걸로써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유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존재의 구조가 나오죠? 생으로서 존재, 주하고 있는 존재, 멸하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으로서 상이 분명히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의는 세 가지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그럼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이 생주, 멸이 각각 따로따로 있냐, 붙어 있냐야. 그죠? 따로따로 붙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은 생대로 있고, 주는 주대로 있고, 멸은 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생은 또 뭐예요, 생은? 이것도 유의법이고, 주도 유의법이고, 멸도 유의법이니까. 이것도 생주멸이 있어야 되고, 또 생주멸이 있어야 되고, 생주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유의의 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뭐냐면, 유의의 상이 되려면 생주멸 해야 되죠. 근데 개별적으로 있으면 요거는 생은 생대로 있고 주는 주대로 있고 멸은 멸대로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것이 어떻게 유의법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개별적인 것이 세 개로 조합된 것이지 하나의 유의가 아니죠. 이제 세 개가 모아진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라 해야 돼? 또 함께 있는 것이라면 그럼 뭐가 돼? 그러면 생하고 주하고 멸이 동시에 일어나 버려야 돼.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약 생주멸이 다른 유의의 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주멸이라고 하는 삼상을 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궁의 과실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생도 생주멸이고,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궁이라는 것이 무한소급,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유의는 생주이멸한다라는 명제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명제다,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구사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생과 생생에 대하여 무궁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이제 그럼 본생과 생생이 뭐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개념이에요. 이게 유의법의 생주멸, 이것이 유의법의 본래의 생주멸이에요. 본래 생주멸인데, 그런데 생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의 생주멸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본생과 생생. 여기서는 주주, 멸멸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생주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놈은 또 이렇게 생주멸을 계속 나와가지고 무궁히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이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때의 본생의 생주멸과 생생의 그 2차적인 생주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 생등의 상은 유임으로 마땅히 다시 생등의 사상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구사론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삼상이라 그러는데 구사론에서는 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사상이든 삼상이든 주의를 구분하면 주의가 삼상이 되고 사상이 되고 주의를 합쳐 놓으면은 삼상이 돼요. 그래서 삼상이 됐든 사상이 됐든 똑같은 이제 비슷한 말인데, 근데 만약에 다시 생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한정의 오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시 다른 생등의 상을 갖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개성에서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차유, 생생 등 팔일유능. 참 이 불교 이 논서들 읽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라 해놓고는 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생생 등은 8일의 능력이 있다. 딱 이렇게 해놨어. 뭔 말이 이것이? 이제 주석이 안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호예요, 암호 거의. 이제 주석이 논하여 가로되 이것이란 앞에 이야기한 4가지 본상을 말한다. 본상이라는 것은 이제 생주멸, 이 본상을 말하는데 생생 등이란 생생, 주주, 이의, 멸멸 등 4가지 수상을 말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이 본상이라면은 이 본상 뒤에 나오는 그것의 부수적인 상, 이건 이제 수상이라고 그래요. 재행유의는 4가지 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본상유의는, 본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생주멸이 본상이죠. 이것의 유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주멸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수상이요. 이게 유의의 본상은 생주멸이라면은 이 생주멸이 유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유의법이라고 설명해 줘야 될 생주멸이 있죠. 이거 이 수상이요, 수상. 이것은 본이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제 여기 수상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찌 본상이 소상법과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 본상이 여기에 상에 속하는 것과 다를 리 없지 않겠는가? 같다는 것이. 본상이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본상의 하나하나는 마땅히 4가지 수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4가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생주 이멸이라고 하니까 사상이 되죠? 이제 삼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생주멸, 생주이멸, 그러니까 이게 4개고, 여기에 수상이 다시 생주이멸이 나오겠죠. 여기에 나오는 수상으로서 생주이멸을 합치면 뭐가 돼요? 이게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8. 그래서 이제 8과 1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문을 이제 풀어놨습니다. 이게 한문은 이제 건너뛰어서 끝없이 전기되는 무궁의 과실은 없다. 사본과 사수. 사본은 생주이멸이고 여기에 따르는 생주이멸은 사수라고 그래. 사본과 사수 이 8가지 상에는 하나하나의 상에 공능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공능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일을 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능은 어떤 것인가? 법의 작용을 말한다. 혹 사용이라고도 한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사용이라는 개념은 이제 불교적인 수로, 전문 수로인데, 사용,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기능, 작용, 이런 뜻이에요. 4가지 본상 하나하나가 모두 8법의 쓰임이 있고,
네 가지 수상 하나하나가 모두 율법에 쓰임이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법이 생길 때 법 그 자체와 나란히 구법이 함께 나타난다. 법 자체가 율법이고 상과 수상이 팔법이다. 본상 중에 생은 그 자생을 제외한 나머지 팔법을 생기게 한다. 수상의 생생은 구법 안에서 오직 본생을 생기게 한다. 비유하면 암탉이 많은 달걀을 낳지만 달걀에서 생기는 닭은 오직 하나이듯이 본상의 생과 수상의 생생이 각각 팔법을 생기게 하고 율법을 생기게 하는 그 능력도 이와 같다. 본산 중의 주도 역시 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팔법을 머물게 하며 수상의 주주는 구법 가운데 오직 본주를 머물게 한다. 이와 멸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생등의 상이 다시 상을 가지고 있지만 수상은 오직 넷뿐이므로 무궁의 과실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좀 억지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유의법이라는 하나의 법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백목이 유의법이다. 백목이라는 하나의 법이 생길 때 동시에 이것들이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유의법이니까 본상이 있는가 하면 본상에 있다는 수상도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것이야. 법은 상을 가져야 되는데 본상과 수상을 가지게.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요걸 1이라고 하고 이걸 8이라고 해요. 8. 근데 이제 이것이 생겼는데 그때 그러면 이것이 생기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이 유의법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생의 생이 이제 보면은 법이 생길 때 그 법 자체가 나란히 9개가 함께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일법이고 본상과 수상이 팔법인데 본상 중의 생은 그 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팔법을 생기게 하니까 이 생은 지가 저를 생기게 할 수는 없겠죠. 생은 뭘 생기게 하는 놈이야, 이놈이. 이 생기게 하는 놈은 유의법하고 요것과 나머지 이런 걸 생기게 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어디서 생겼냐? 이놈은 생긴 것이 없이 본래부터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요놈도 생주멸이 있잖아, 지금. 요놈을 생기게 하는 것은 이놈의 생이에요, 이놈이. 근데 이놈은 다른 놈을 생기게는 못하고 오직 이 하나의 생만 생기게 하는 생이에요, 이것이. 이게 수상의 생은 본상의 생을 생기게 하고 본상의 생이 저 말고 다른 것들을 생기게 한다. 이 논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계속 요놈은 또 무엇이 만들었냐 이런 말이 안 나와 이제. 이놈은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요놈이 만들어내. 그러면 됐지 않냐? 그 자체로서 이제 모든 것이 생주이멸하는 원리가 유의법 자체의 구조 속에서 생주이멸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이 참 잘 됐죠. 멋지게 해결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미련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라. 닭이 달걀을 낳았다. 닭이 달걀을 낳죠. 근데 닭이 달걀을 몇 개를 낳냐면 8개를 낳는 게 8개. 닭에서 그러면 전비에서 몇 개가 나와요? 닭하고 달걀 8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어. 근데 이 닭이 또 이 알에서 달걀이 나오죠. 여기 뭐냐면 이 본생의 생인 것이야. 이 생이 닭을 낳음과 동시에 뭐가 나와? 생주 이멸하는 유의 이런 것까지도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놈 안에 있는 생이 이놈을 낳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닭이 8개의 알을 낳지만 그 알이 알을 낳을 때는 뭘만 낳아? 요 알이 알을 낳을 때는 생생만 낳는 거예요. 생생. 이게 본생의 생만 낳아줘. 그러면 그놈이 다시 저를 제외한 8개를 또 낳아. 그러면 그거 안에 있는 놈이 또 낳아.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의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달걀이 8개를 낳지만 달걀 속에서 8개가 나오지는 않아. 달걀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나오죠. 근데 하나가 나오면 또 그놈이 또 8개 알을 낳을 수 있잖아. 그거 참 재밌는 논리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도 논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가 있어야 돼. 신뢰가.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가 그럴듯해도 구체적으로 예증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증으로 이제 달걀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닭과 달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잘 이제 해명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생은 본생을 낳는 생일 뿐이며 본생이 생생을 낳는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론을 읽으면서 갑자기 막 생생은 본생을 낳는 생일 뿐이며 본생이 생생을 낳는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아비달마의 이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글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4번 개송을 이해하려면은 부사론의 이 대목을 이제 알아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생이 다른 생생을 낳는다면 끝없이 생생이 이어지겠지만 생생은 본생만을 낳기 때문에 끝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본생은 생생을 낳음으로 이들의 생산관계는 이제 순환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이 달걀이 되고 달걀이 또 알을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이 닭이 되고 또 그 닭이 또 알을 낳고 이렇게 되지 않냐. 우리 눈앞에 볼 때도 닭이 알 낳고 알에서 달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구조로 지금 유의법이 저절로 잘 돌아간다. 유의법으로. 무의법 없이도 유의법 자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5번 개송부터가 이제 이 논리에 대한 이제 반박인 거예요. 만약에 생생이 본생을 낳는 생이라면 본생에 아직 생기지 않는 생생이 어떻게 본생을 낳겠냐. 그러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라고 하자니 달걀 없는 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달걀이 먼저라고 하다 보니 닭 없는 달걀이 나와버린다는 이야기지. 이게 무슨 놈의 논증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재밌죠? 또 만약 본생에 생긴 그 생생이 본생을 낳는다면 생생이 아직 생기지 않은 본생이 어떻게 그 본생 또 생생을 낳겠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엇이 낳는 건다고 하지만 요놈 없으면 저놈 없고 저놈 없으면 요놈이 없을 텐데 무슨 이놈 요놈을 먼저 막. 그게 논리라는 건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이것이. 얼른 들을 때는 그럴 듯해도. 그래서 이제 생기고 있는 이것이 그거 생기게 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생기는 도중에 생긴다. 아직 다 생기기도 전에. 왜냐하면 이제 생겨버렸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이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논리들은 관거래품에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됐던 그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 아직 생기지 않은 이것이 그것을 생기게 한다면 가능하리라는 게 생기는 과정이 있다면 아직 안 생긴 놈이지. 생기고 있는 놈이라 이제 과정 속에 있는 놈. 이제 그러니까 또 등의 비유가 나와요. 등의 비유는 뭐냐면 등은 자신과 타자를 함께 비춘다. 이게 등은 저도 헌하면서 다른 것도 헌하게 해보지 않냐. 그러니까 동시에 저도 생기면서 딴 놈도 생기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선후관계 없어. 지가 생기면서 동시에 남도 생기게 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아까 인과관계를 선후관계에다 놓고 보니까 이놈이 먼저냐 저놈이 먼저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복잡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낳기는 낳지만은 동시에 남과 동시에 그냥 이게 이제 생생과 본생이 동시에 나와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이라는 놈이 저도 비추면서 남도 비추듯이 저도 생기면서 남도 생기게 해버린다. 막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거예요. 등이 자신과 타자를 함께 비추듯이 생은 자신과 타자 둘을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9번부터 또 이제 그 논증을 또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등에는 어둠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머물고 있는 것에도 어둠이 없다. 비춘다는 것은 어둠을 없애는 것인데 등이 무엇을 비춘다는 것이냐. 이게 등이 무엇을 비춘다는 것이. 근데 비춘다는 것은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을 없앤다는 개념인데 등 자체가 어둠이 없는데 무슨 놈 등이 저를 비춘단 말이냐. 등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는 것이 이제 등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뭐냐면은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고 등이라는 존재가 있고 등이 어둠을 비춘다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개념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어둠을 몰아냈다 그러죠. 어둠은 여기서 몰려 나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어적으로 그냥 빛이 어둠을 몰아내버렸다. 이런 이제 말을 쓰죠. 그럼 마치 어둠은 있다 그대로 사라진 것처럼. 이게 항상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실은 어둠이니 빛이니 하는 것들도 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의 구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둠을 실제하는 공간 속에 뭐 시간 속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갖고 어둠이 빛을 몰아내면서 점점 더 뭐 밝아지고 이런 이제 구조를 생각하는 거. 우리들의 그 언어적 구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켜지고 있는 등에 의해 어둠이 없어지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뭐예요? 생기고 있는 것이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등이 다 켜지기 전에 이것이 생기면서 저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되니까 켜지고 있는 등에 의해 어둠이 없어지겠는가? 켜지고 있는 등은 그때 어둠에 도달하지도 못하는데 아직 켜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안 켜졌으니까 아직 어둠을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생주이멸은 유인은 삼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면 얼마나 억지스러운 논리들이 이렇게 서로 논란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과정을 여기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수는 그러니까 어쩌자는 이야기야? 어떻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논란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등이 자신과 타자를 함께 비춘다면 어둠도 분명히 자신과 타자를 뒤덮을 것이다. 이 어둠이라면 또 저도 덮고 남도 덮은 놈이 어둠일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않는 이 생이 어떻게 자신을 생기게 하며 이미 생긴 생이 자신을 생기게 한다면 이미 생긴 것을 또 다시 무엇이 생기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쓰는 말들이 굉장히 모순투성이인 말을 우리는 막 함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왜 우리 생일 아니요, 생일. 여러분들 다 생일 세죠? 어떤 날이요? 내가 태어난 날이요. 그러면 내가 있어갖고 태어났어요? 없어갖고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려면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없는 놈이 어떻게 태어난대요? 있는 놈은 무엇 때문에 태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주어 동사로 나누어서 써요. 그래가지고 주어 따로 있고 동사 따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주어와 동사라는 두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은 이 언어학을 연구하면 문법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 명사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품사는 명사와 동사를 이제 보조하는 수단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라고 그래.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딱 처음에 볼 때는 이 동네 언어는 동사와 명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만 보면 언어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5형식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제 1번이 주어 동사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부가되는 것이 5형식으로 불어나는 거지.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라고. 주어는 명사고 동사는 동사인 거예요. 명사와 동사야, 기본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무엇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죠? 명사가 먼저 있어야 동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사가 있어야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일이 있으려면 태어난 놈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 비가 있어갖고 내립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리는 것이 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은 태어나서 산다는 그 구조 안에서 나라는 명사가 거기에 적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명사의 원형은 동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공이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동사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말이 다 나왔잖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도둑놈은 우리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죠.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 할 수가 없지.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둑놈은 절대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기 전에는 도둑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아버지가 됐지. 그러니까 책상은 절대 지 혼자 책상일 수 없어. 책을 놓고 보니까 책상이지. 요건 우리가 밥을 놓고 먹으면 이건 밥상 돼. 이것이 다급해서 불을 떼면 이것은 장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어떤 명사로서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 자체가 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처로서 명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의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명사화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의법은. 그런데 그것의 본래의 구조는 동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멸의 개념을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생멸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생멸의 개념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주가 들어가 있어. 생주이멸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촛불이 1시간 전에 타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만에 꺼졌다. 그러면은 처음에 타기 시작한 거 우리는 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꺼진 걸 멸이라고 부르죠. 이 과정을 주라고 부르죠. 1시간 동안 머물다가 꺼졌잖아요. 촛불이 생겨가지고 1시간 동안 머물다 꺼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명사적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있냐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촛불이 타기 시작한 시점부터 심지에 1시간 동안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1시간 동안 내렸어요. 근데 1시간 동안 내리고 있는 비가 실제로 1시간 동안 그 공간에 있었습니까? 그럼 1시간 동안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일이 1시간 동안 벌어졌지 1시간 동안 거기에 비라는 존재가 있질 않았다니까. 심지 위에는 1시간 동안 기름이 타는 일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 거기에 불이라는 존재가 생겼다 없어진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은 뭐예요? 우리도 마치 촛불처럼 인연에 의해서 삶을 살다가 죽어. 가. 근데 그것은 태어난 놈이 죽질 않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물고 있는 놈이 없어요. 아울러서 태어난 나도 없고 죽는 나도 없는 것이야.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라는 생각을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도 나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무 허망해. 내가 없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있다 하고 싶어. 죽은 다음에는 꼭 어디로 갈 것만 같아. 그것이 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집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삶, 그것을 우리는 망각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멀어져 버려. 그리고 허망하게 꼭 있어야 된다고 집착하고 있는 자아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돼. 그 놈을 붙잡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고통이 따라.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이루어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여실하게 본다면은 숨 쉬는데 아주 숨을 잘 쉬도록 노력해야 돼. 밥을 먹을 때 아주 잘 먹도록 노력해야 되고 잘 싸도록 해야 돼.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밥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먹는 밥 한 톨도
천지와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숨도 천지의 산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삶을 여실하게 본다면은 나와 있는 모든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서 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 하나 탈 때 심지가 있어야 타고 기름이 있어야 타고 옆에 뭐가 있어야 타죠? 산소가 있어야 타죠. 이것이 없이는 촛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촛불이 심지에 붙어 있으면서 기름을 끌어다가 막 태우면서 저도 막 태우면서 저를 밝히면서 바깥을 막 밝히고 있는 놈이 있는 것처럼 아까 그런 촛불을 비우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밝히고 남도 밝힌 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생주이멸한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명사적으로 어떤 다르마, 불교의 달마라는 말 쓰죠. 부처님은 묘하게도 우리들이 존재라고 하는 말을 전부 달마라는 말로 썼어요. 달마. 그 어떤 달마를 우리가 명사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을 유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의라는 말이 뭐냐면 쌍끄리따라고 그랬죠? 쌍스끄리따 그랬죠? 이 쌍스끄리따. 이제 빨리어로는 쌍까타라 그러고 산스크리트로는 쌍스크리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무엇을 모아가지고 조작해 놓은 것이에요.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명사적인 것들은 무엇이 쌍스크리타를 해놨어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것을 욕구라고 그래요. 욕구.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모아서 이걸 마치 어떤 실체인 것처럼 조작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좀 더 재밌게 전에 이야기하자면은 우유, 요구르트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우유가 요구르트 되죠. 그때 우리는 우유가 멸해야만 요구르트가 생기죠. 그때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은 우유가 인이고 요구르트가 과다고 생각하죠. 그 인과 법칙 아니요. 근데 요구르트가 이미 되어버렸을 때는 우유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러한 인과 법칙을 이제 설명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의법이에요, 이제.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니까 유의법이고, 요구르트가 또 썩어서 없어지니까 유의법이야. 그럼 유의법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는 요구르트가 머물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유의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존재들이 있고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막 이제 설명해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아까 말한 시간이 필요하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들이 막 서로 인과관계를 맺냐 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것은 세상에는 우유도 요구르트도 없어요, 본래. 밖에 있는 건 우유도 요구르트도 아닌 것이요. 우리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개념으로서 조작하기 전에는 이것은 그냥 뭐예요? 변해가는 이 변화는 우유가 혼자 변합니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변해갑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변화가야 하는 모든 것들은 저 혼자 변해가는 거나 저 혼자 존재할 수도 없어. 모든 것들이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함께 조건이 돼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개념을 설정하면 그것만 독립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의 그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그것이 생주이멸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물을 볼 때 그걸 무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작하지 않는, 개념으로 조작하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생긴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을 뿐이야. 다만 우리들이 그걸 조작해놓고 보니까 생하니 멸하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죽냐 사냐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나라는 것이 탁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죽냐 사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라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삶은 아니에요, 절대. 내가 없으면 서운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없을 때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로 행복한 지경을 무아지경이라고 한다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다가 사실은 우유가 요구르트가 될 때 우유가 갑자기 요구르트 되는 법은 세상에 없어. 언제는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는 과정이 계속 변하고 있을 뿐이죠. 그때 우리가 좀 덜 된 요구르트, 요것을 참 맛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욕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다 뭔 이름을 하나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우유와 요구르트니까 덜 된 거니까 우요라고 하나 이름을 붙여. 이제 우요. 이 우요가 뭐예요? 이게 바로 유유야. 우유도 유유고 요구르트도 유유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다 우요라고 붙인다니까? 그러면 우요라는 하나의 또 유의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갑자기 우유에서 요구르트가 안 되고 우요가 돼, 이제. 그래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요가 요구르트가 되는 거야. 만약 여기다 또 사이에다 뭐 하나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봐. 또 생겨. 그러면 생멸은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얼마든지. 어려울 것이 아니라 현실이 사실이에요. 불교는 어려운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가지고 그 이론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볼 때 전에 봤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각이 교정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체계를 하나 더 쌓는다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정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중론에서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자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고 파사현정이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읽냐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지 뭐 하나를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하나의 지식을 줄 것인지를 중론을 들고 읽어보면은 없어. 그리고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만 해. 그래요, 그러네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어보니까 헷갈렸죠?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럼 뭔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엉터리야, 그냥.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는 이런 식으로 요것도 아니다 하니까 또 저것일 것처럼 생각하지? 그러지. 또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겠지 그러고 딱 가서 봐.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모순율에 의해서 A가 아니면 B니까. 있다 아니면 없다니까. 이게 없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보면 그것도 있지도 않다고 막 이야기해.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있다는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잘못했다니까 그 말이지. 그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실상의 구조지. 다시 말해서 유무로서 이야기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자면 우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우리들이 분명히 약속을 체계를 가지고 우유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유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아. 그걸 우리가 여실하게 알게 본다면 그 우유는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야. 이런 구조를 공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왜? 그건 연기하기 때문에. 뭐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들은 어떻게 있느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 때 태초에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어갖고 여러 개의 존재를 만들었거나 그것이 하나가 변해가지고 여러 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태초부터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도 모아지고 저런 식으로도 모아지고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 없어지고 저런 식으로 모아지면 만들어지고 막 이랬다. 이합집산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요. 철학적으로는 이론론이냐 다원론이냐. 이 논리가 형이상학에서는 어느 형이상학이나 분류할 때 이론론이냐 다원론이냐. 세상의 모든 형이상학자들을 둘로 나누면 이론론자고 다원론자인 것이죠.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 틀렸다. 이론론도 틀렸고 다원론도 틀렸다.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론론 아니면 다원론이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론론 아니면 다원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교정하자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읽어봐야 그것이 다 그것이 결론으로 가야 돼요. 35쪽에 보면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33번 개송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어상이라고 했던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전부 논리가 뭐냐면 유의는 생주멸이다는 논리를 다 이제 논파해버렸죠. 그러니까는 생주멸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의는 없다요. 유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34번 개송이 결론이에요. 환상 같고 꿈 같고 신기루 같은 것이 소위 생주멸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막 우유가 생기고 없어졌다고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우유가 생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유가 좀 그러면 우유라는 놈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지금 우유를 이야기하니까 우유가 생기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유가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어디 가서 야 우유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그래. 이제. 우유가 뭔데? 그래.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우유 있잖아. 그러면 바보 같은 놈이다 그런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절대로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네. 그걸 모르는 놈 보고 바보라 그러지. 멍청한 놈.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모르더라 이거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